안녕하세요. 필쌤의 한국사 교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말에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학이란 무엇이고 동학운동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동학이란 조선 철종 때 최재우라는 분이 만든 종교를 말합니다. 그는 이 종교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평등 사회이었던 조선의 많은 서민들이 좋아하여 삼남지방, 즉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 많은 신도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학운동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동학운동이란 19세기 말엽의 조선은 세도정치와 삼정의 분란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여 농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에 동학교도인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동학농민운동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어 끝났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북도 고부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고부밀란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고부밀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난 때는 1894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도정치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모든 농민들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때 전라도 정읍 고부 군수가 그 대표자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의 이름은 조병갑이라는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 송독비를 세운다. 그리고 저수지에 물을 가져갔으니 물세를 내라는 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농민들을 아주 심하게 더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에 농민들은 너무 힘들어서 당시 고부 동학 접주 지도자인 전봉준 선생님에게 그 힘든 사정을 상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봉준 선생님은 사또에게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병갑은 듣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에게도 행패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농민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못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전봉준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모아 함께 그를 내쫓기로 서약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때 전봉준 선생님이 고부 농민들과 뜻을 함께한 문서를 사발통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결국 선생님은 고부 동학 농민들과 힘을 모아 고부군수 조병갑을 마을에서 내쫓았고 각자의 집으로 해산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상이 고부밀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웃 여러분? 이렇게 고부밀란이 끝났는데 그냥 사건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었겠죠? 그 뒤 그러니까 고부밀란이 끝난 지 얼마 뒤 조선 조정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한다고 고부에 정부 군대를 도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부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사건의 조사도 없이 무조건 마을 사람들을 막 때리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전봉준 선생님과 고부밀란 주동자들을 잡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고부밀란의 자초지종 잘잘못을 가리려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은 조선 조정을 우습게 보았으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보복식 수습을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고부밀란의 이러한 뒤처리가 많은 동학교도들의 큰 분노를 몰고 왔던 것이죠. 이에 화가 난 농민들과 지도자 전봉준은 다른 동학 지도자 손화중 등과 함께 결국 전라북도 백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전라도 전역에 경문을 돌리고 동학운동을 더 대대적으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백산기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백산기포에서는 고부밀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동학운동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때부터 본격적인 동학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척외양창의, 외국 물러가라, 그리고 폐정개혁, 낡은 정치를 개혁하라는 구호 등을 결의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이제 절대 해산치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때 자신들의 행동 강령인 4대 강령도 발표하였답니다. 자, 이때 발표한 4대 강령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자. 둘째, 충효를 온전히 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라. 셋째, 일본과 서양을 측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 넷째, 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하여 건기를 멸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백산에서 거병한 동학 농민군들은 결국 자신들은 나라를 위하여 동학운동을 일으켰음을 모두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소식을 들은 삼남지방의 농민들이 동학군에 많은 수가 합류하여 죽창을 들은 동학농민군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에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군을 전라도로 내려보냈답니다. 그리하여 동학군과 농민군이 처음 부딪힌 곳이 전라북도 정읍 황투현이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한판 승부가 여기 정읍 황투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보아도 무기도 변변치 않고 죽창만을 든 동학군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죽기를 각오한 동학농민군이 예상을 깨고 크게 승리하였답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정읍 황투현 전투라고 부른답니다. 결국 그 뒤부터 동학농민군은 사기가 충천하여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전라도의 여러 고을을 용감하게 진격하여 차례차례 단숨에 점령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동학군은 운동을 일으킨 지 약 한 달여 만에 전라도 가명이 있던 전주성까지 점령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조선 조정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무지 놀랐겠죠. 그리하여 조선 조정은 깜짝 놀라 동학군에게 화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학군은 정부에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주고 동학운동의 책임도 묻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자 이에 동학군은 마침 자신들이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농번기라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 결국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조선 조정과 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의를 전주화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농민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농민군들은 다음과 같이 패정개혁안 12개 조항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탐과 놀이를 처벌한다, 노비문서를 불태운다, 그래서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준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라도를 동학농민군들이 직접 통치하겠다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이를 다스리는 행정기구인 직강소를 전라도 이곳 저곳에 설치하겠다 이었던 것입니다. 즉 동학농민군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자신들이 패정개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선 조정에서 수락하였기에 결국 전주에서 화약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주 화약 후 동학농민군들은 해산하여 귀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 동학농민군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동학군은 얼마 뒤 다시 2차로 동학운동을 일으켰답니다. 왜 동학군은 다시 재봉기하였을까요? 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아까 조금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조정은 한편으로는 전주화약을 추진하였다 하였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청해군을 요청하였답니다. 이에 청해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일제도 텐진조약에 의거 자신들의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군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조정과 동학농민군이 예상외로 전주화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고종과 민비는
청군과 일본군에게 이제 조선에 있어야 할 명분이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군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청의 간섭 없이 조선을 삼키려고 일제가 청일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군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과 민비를 위협하여 조선을 삼키려는 갑오개혁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전주화약 뒤 집으로 흩어졌던 동학농민군들은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운동의 지도자들은 일제를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몰아내야 한다라는 통문을 삼남지방 전역에 돌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미 귀가했던 농민들은 일제를 물리치려고 다시 들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동학운동의 2차 봉기 혹은 재봉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재봉기한 동학농민군들은 많은 수가 충청도 논산에서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결의한 후 한양의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자라면서 북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남하를 합니다. 그리하여 두 세력은 공주의 우금치 고개에서 만나 전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일주일간의 전투에서 분하게도 동학군은 참패하고 말았답니다. 이 전투는 죽창과 대포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이 그 정도 버틴 것도 기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통한 이 전투를 우금치 혈전이라고 부른답니다.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에 지도자 전봉준 선생님은 훗날을 위해 전라북도 순창으로 피신하였으나 상금이 탐이난 부하가 자고 있던 장군의 두 무릎을 끊어서 결국 잡히시고 말았답니다. 장군을 잡은 후 일제는 온갖 방법으로 그를 회유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고 사형되어 돌아가시었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많은 동학농민군과 다른 동학운동의 지도자들도 처형되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상 동학운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결론은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안으로는 부패한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투를 스스로 물리치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조선개혁운동이었다는 큰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동학농민군들의 희생으로 그 뒤에 조선사회는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평등화해지는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무들은 가보년 즉 1894년에 낡은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를 물리치려고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